2014년 서울 강남의 재력가 모임을 중심으로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국내에 축적해둔 금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광복 이후 정부가 비밀스럽게 이 자금을 몰수했는데 지금은 창이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이 이 돈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정권들의 해외 비자금도 관리하는 이곳.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은밀한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창이었습니다. 이 창의 핵심 인물은 클레오 안. 40대 스위스 국적자였고 미모의 재무 분석가였습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과 확신에 찬 말투. 사람들은 미모의 여성에게 자신의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취를 감춘 클레오 안. 이 여성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미모의 재무 분석가 사기 사건을 분석해봅니다. 저는 진짜 많은 사기 사건 중에 그 있잖아요. 이 전직 대통령의 숨겨둔 아들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뭐 일제 강점기 일제가 남겨두고 간 황금 뭐 이런 거. 그거 진짜 이게 뻔한 레파토리인데도 정말 그게 많은 이들 속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자, 이 기자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2015년에 경찰에 검거되면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창이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을 내세워서 재력가들 돈 37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1, 2, 3그룹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 1그룹의 주범 김 씨는 전과 37범입니다. 재력가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고요. 2그룹 주범 또 다른 김 씨는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3그룹 주범 안 씨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모의 재무 분석가인데요. 이 중 이제 미모의 재무 분석가 안 씨가 이 사기 네트워크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안 씨에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수법으로 속인 거죠? 자, 이 안 씨가 좀 중요한데요. 안 씨가 2014년 12월입니다. 이 여러 명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몽골의 강산이라든지 러시아 석유라든지. 근데 이제 조금 잘했던 부분인지 전화하고 메시지만 보냈지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화 메시지 하면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 뭐 대차대표 이런 것들을 기업의 재무제표가 있으면 제대로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회계사라든지 이런 세무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안다라고 이 탁월한 분석력을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런 사기 사건들은 이 정도만 딱 들어도 에이 뭐 이런 거 누가 속아 하지만 의외로 속는단 말이죠, 이게. 이 일당이 14명에게 무려 3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보면 뭐 대학 교수, 회계사, 건설사, 임원, 세무사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이분들의 선이라는 거 있죠. 아까 예리한 분석 능력이라든가 시장 경제에 관한 판단이라든가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사람도 전문가네 내지는 많이 안 해 나보다 더 하는 것 같네 이러는 순간에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양 변호사님 진짜 딱 그 장벽을 넘으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진짜 선수들 아닙니까?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신비주의를 채택한 것 같아요. 첫째 키워드가 시장 보는 안목. 이거는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 용어를 갖다 이렇게 쭉 쓰면 이게 어느 때 이게 상당히 예리하다라고 한번 딱 꽂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검증을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신에 찬 말투와 미모예요. 아하.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름도 클레오 안 아닙니까? 예. 또 우리나라 국적도 아니고 스위스 국적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에게는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것이다. 우리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식을 갖다 불어넣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그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드디어 그 클레오 안 미모에 뭐 얼마나 미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붙잡혔습니다. 자, 경찰이 역삼동에 강남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은 건데, 자, 그 검거 당시 장면 놀라지 마십시오. 보시죠. 아까부터 지금 오전부터 지금 11시부터 그러잖아요. 지금 5분이 지금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잖아요. 글쎄 변호사님이 이걸 위법이라고 그런 모양인데 위법인지 아닌지는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다른 분은 다 물러나세요. 아까 딱 문 개방하자마자 경찰관의 그 장탄식, 그러니까 클레오 아니라고 해서 아마 저 현장에 있던 분들도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딱 그리는 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열어봤더니 저렇습니다 지금. 진짜 냄새가 먼저 이렇게 막 났겠죠. 이제 경찰은 정말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집 안에는 무려 8개월치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음식들이 다 썩어 있었고요. 벽에 이제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압권은 여긴데요.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30개가 방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모르죠? 예.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저희가 미의 기준이라는 건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일단 당시 경찰의 설명이 그랬습니다. 미모에 뭐 이랬기 때문에 일단 그 표현을 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미모의 국제 재무 전문가는 맞았습니까? 좀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악취가 나고 평범한 여성이었던 걸로 보여요. 40대 여성인데 본인의 그 프로필 사진을 상당히 좀 외모가 이제 있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 사진이 아니고요. 일본의 모델 사진을 이제 올려놨다는 지금 거죠. 저게 나오죠. 네, 딴 사람 거예요. 자신의 미모인 것처럼, 자신인 것처럼 거짓을 이제 한 거고 분석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재무제표.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사설학원에서 자산관리사 3개월 정도 수강한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자격증 하나 취득한 것 같은데 요 정도 공부를 하고 상당히 분석력이 있는 어떤 행동으로 위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경찰의 검거가 된 이후에도 이 여성 끝까지 저는 미모의 재무 설계사입니다. 뭐 이렇게 우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막 경찰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정신 감정을 해봤다는데 당시 수사 경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피의자 C는 경찰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고 분석되었는데 자신의 SNS 계정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등재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얻거나 확신에 찬 거짓말로 정보력, 능력을 과시하는 태도를 대기업 임원 등 전문적 식견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 당시에는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교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스위스 국적자, 예. 그리고 또 이 앞에 영어 이름 붙이고 또 안 이렇게 붙이고 또 아까 그 외국에 있는 여성의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현실을 부정을 하면서 가상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니까 자기는
자기 머릿속에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지나다 보면은 내가 진짜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는 이 자기 기만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태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측면이죠.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런데 뭐가 됐든 자기가 그 무슨 클레오 아니죠? 네. 그걸로 뭐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중요한 거 대기업 임원, 세무사, 회계사를 속이려면 뭔가 알고 있어야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리플리 증후군 그런 환자들과 달리 완전히 비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의 중고생들 대상으로 해서 8년 정도 수학 강사를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박하다라고 숫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또 3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런 자산 분석 학원도 다녔었고 또 중간에 이제 교도소를 자주 들락날락 했던 모양입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는 재무분석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사설이지만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속이기가 쉬운 거죠. 저처럼 숫자에 어두운 사람은 뭐 예. 숫자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당하죠. 아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일부 피해자들의 태도. 야, 이거 저걸 보고서도 저는 클레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은 경찰 얘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 뭐 건설회사 임원도 있고요. 상당히 좀 유력한 사람들이 외모라든지 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 안 씨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갔던 걸로 보입니다. 하하. 그래서 구치소나 이 교도소 가서 접견도 하고요. 끝까지 이 사람을 믿는 모양새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리플리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그녀 안부를 묻기 위해서 구치소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진짜 이 클레오 안도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한테 저렇게 뻔히 자기가 피해를 입고도 아니야 뭐 이 피해자들의 행태는 뭡니까 이게?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그 과신, 자기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굉장히 좀 뭐랄까 남들하고 차별화시켜서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인데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왔는데 어떤 선을 딱 넘어가면요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속여서 나는 클레오 아니라고 해서 강하게 본인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나머지 피해자들이 다 도매급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교수 집단에서도 뭐 이렇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많고요. 이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나 공무원 한 사람들은 소개만 시켜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물정을 갖다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부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교수님 혹시 사기 당한 적 있으십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는 대답이 좀 늦으셨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크고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옛날에 휴대폰을 하나 하겠다 중고 시장에서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합작으로 거기다 돈을 보냈는데 거기서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야, 이 범죄 심리학의 대가인 우리 또 오윤성 교수님도 알겠습니다.